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바보란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욕이라고 하기는 너무 가볍고 욕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이 바보라는 말은 어린 제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저희 아버지의 별명이었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희 아버지에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곤 했어요. 부정할 순 없었죠. 저 역시도 아버지가 너무 바보 같아서 속을 끓이곤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을 색채로 표현하면 아버지는 아마 티 없는 하얀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색채는 아마도 검은색일 테죠. 누군가가 영웅이라면 그 상대는 악역을 맡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걸 몰랐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가 너무나 좋았죠. 대가 없는 사랑을 주변에 베풀던 아버지는 제 눈에 천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머리가 크면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독해져야 했어요.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죠.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성격의 한 인간이었을 뿐인데 소중한 사람을 지키다 보니 변해버린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 나만 나쁜 년이지? 누가 날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해? 진정 좀 하고. 진정? 진정하라고 했어?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 지긋지긋해. 나도 이렇게 사는 거 싫다고. 알아? 제 나이 겨우 10살. 아마도 어머니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을 테죠. 솔직히 제 기억에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잦은 싸움과 울음, 그리고 저를 잡고 함께 가자는 떨리는 손,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어요. 뒤늦게 아버지가 친척 중 누군가의 보증을 서면서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 것을 알게 됐죠.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좋아 결혼을 결심한 어머니는 그 마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을 때 제 나이는 고작 중학생이었죠.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에 남은 어린 아이와 바보 같은 아버지.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시장에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제법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죠. 늘 외상을 하는 일부 상인들과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기 일수인 손님, 구걸하기 위해 찾아온 거지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친절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전 그 사람들이 미웠죠. 과일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아주머니, 족발집 사장님. 그런데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정말 바보야? 왜 사람 말을 다 믿어? 당장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잖아. 그럼 어째?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같은 부모의 입장이기도 하고. 아까 그 아줌마 택시 타고 가더라. 택시라고. 나도 아빠도 한 번도 안 타본 그 택시를 타고 갔어. 병원 가려면 급하니까 그랬겠지. 나와.
앞으로 나 학교 끝나면 내가 가게 볼 거야. 앞으로 아빠는 주방에서 꼼짝도 하지 마. 알았어? 공부에 방해될 텐데. 공부? 아빠가 내 문제집 살 돈을 주는 게 방해야. 내가 이틀 전부터 사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어쨌어? 알았어. 미안하다, 딸. 주방에 있을게.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어떤 누구도 구걸하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를 끝낸 시간 이후로는 아무도 힘들지 않고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렇게 겨우 중학생의 나이에 저는 어른들과 싸우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손님, 외상값이 38,000원이 있네요. 그거 먼저 주세요. 그거 내가 다음에 준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 그니까 저번에 그러셨으니 지금이 다음이잖아요. 주세요. 동네 장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학생이 어려서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들 안 와. 편의도 봐주고 힘들 때는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상도덕 아니냐? 그러게요. 동네 장사에서 편의도 봐주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외상값을 안 주시는 건 상도덕인가요? 이런 애가 무슨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자식 교육 잘 시켰네. 어째서 황 사장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치사하게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아빠 안 닮아서 참 다행이죠. 그니까 그깟 돈 얼른 주세요. 그 손님, 아니 손님 놈은 주방으로 고개를 길게 빼서 아버지를 찾았죠. 저기 황 사장, 나 외상하고 가도 되는 거 맞지? 아버지는 고개를 쏙 빼더니 사람 좋은 얼굴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하잖아. 손놈의 의기양양한 그 표정이 제 발작 버튼을 누르고 말았죠. 안 된다고! 얼른 주고 가시라고요! 참. 야, 사장님이 된다잖냐. 좋아요. 그럼 아저씨 일하는 곳으로 찾아갈까요? 저 아저씨 일하는 곳 알아요. 그 유니폼. 맞은편에 있는 가구 공장 직원 맞죠? 그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언성이 높아지자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았죠. 딸,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만해, 응? 어른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다음에 받아도. 저는 아버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는 소리를 꽥 질렀어요. 지금 가면 정말 내일 가서 받을 거고요. 경찰에 신고도 할 거니까 가려면 가세요. 그 손님은 지갑을 여는 동시에 욕설을 토해내며 돈을 놓고 가셨습니다. 언뜻 본 지갑 속에는 한가득 지폐가 있었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뜨는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얼굴이 잔뜩 찌그러진 채 서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내지 않는 그 손님보다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저는 미치도록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혐오스러웠죠. 그들은 웃으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지만 돌아서면 그 사람들은 바보 같은 아버지를 비웃었을 겁니다. 겨우 14살, 저는 장사를 도우며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득만을 챙기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문제는 음식 냄새에 꼬이는 날벌레처럼 아버지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바글거린다는 거였죠. 음식 사들고 어딜 가? 저는 살금살금 나가려는 아빠를 잡아 세웠습니다. 그게 밖에 사람들한테 맛이나 보여주려고. 식당 앞에는 익숙한 2명의 노숙자들이 보였어요. 저를 향해 웃고 있었죠. 나이는 대략 30 후반, 40대 중후반 정도의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술병을 한 손에 들고 계절에 어울리지 않은 얇은 옷을 잔뜩 껴입은 남자들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돈이 있어도 밥을 사 먹지 않고 팔다리가 멀쩡해도 일을 하지 않았죠. 더구나 제가 가게에 있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버지 혼자 있을 때는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국수를 얻어 먹었습니다. 때문에
식당으로 오려는 손님들은 악취로 인해서 모두 나가버렸죠. 굳이 우리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 볶음밥을 해서? 그야, 아이 국수는 불잖냐. 바로 먹어야 맛있는데. 저는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날씨였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고 있었죠. 제 눈만 보면 미안하다는 듯이 눈을 피하며 발끝을 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국수 국물을 따로 일회용 그릇에 담았죠. 역시 우리 딸은 너무 착하다니까. 됐어. 대신 절대 가게 안은 들이지 마. 그리고 돈도 주지 말고. 술 마신단 말이야. 아유, 알았다고. 아이, 우리 딸 최고. 신나게 달려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하긴 애초에 누군가 알아주길 바랄 정도로 머리를 굴렸다면 저희가 계속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 도울 정도로 넉넉한 살림이 확실히 아니었죠. 저희는 부산에서 흔히 판자촌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혀서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로 오르막이 심하고, 겨울에는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버스들도 올라오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길가에 차마 올라가지 못한 차량들이 길가에 방치돼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한겨울이 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길을 힘들게 오르고 내려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꼭 겨울이면 집에 갈 때마다 귤을 한 봉지씩 사들고 올라갔죠. 그리고는 홀로 사시는 옆집 할머니 안문 손잡이에 걸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안문 손잡이라고 하냐면 판자집에는 일반 집과는 달리 현관이라고 부를 게 없었기에 문을 열면 바로 방이거든요. 어쨌든 할머니가 겨울에 오가기 힘들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실 거라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셨죠. 하지만 웃긴 건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고 문을 걸어 잠그죠. 그리고는 작은 창문을 통해 저를 한번 흘낏 보시고는 커튼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유독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뭔가를 사오라고 시키기도 했고 돈은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사겸사 할머니는 늘 그런 말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곤 했죠. 아버지는 그래도 바보처럼 네네 하며 무거운 쌀이며 재료들을 사가지고 경사진 곳을 끙끙거리며 올라와야 했습니다. 나 저 할머니 너무 싫어. 진짜 최악이야. 뭐 돈 맡겨놨어? 아빠가 지 아들이야? 저렇게 사니까 자식들이 버리고 갔지.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못된 말을 해? 여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자식들이 버린 거. 자식들은 엄청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번도 안 찾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의 양손을 잡고 부드럽게 타일렀죠. 우리 딸, 그거 아니?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머리가 위에 있고,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마지막에 말을 하라고 머리, 눈, 귀, 코, 입의 위치가 생긴 거라더라. 그러니까 딸. 알았어. 말 함부로 안 할게. 알았다고. 이런 순간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싫었죠. 그저 아버지는 혼자 빛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 날이면 저는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수업 시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그리웠다고 우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죠. 이전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가난에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엄마, 사실 결혼했어. 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봤죠. 저는 황급히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정을 국수처럼 풀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와, 결혼? 아, 엄마 축하해. 결혼했구나. 놀랐지? 조금? 나 데리러 온 거 아니구나.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셨고 저는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뒤이어 아버지가 오셨고 저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도록 문 밖으로 나왔죠. 처음에는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자 방음이 되지 않는 허름한 그 집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가장 먼저 어머니가 집을 나간 건 아버지의 보증이 아니었다는 것. 친척에게 보증을 서준 것은 맞지만 친척 빚을 다 변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외도를 묵인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간 거였고 잡고 늘어지는 어린 저의 손을 놓았던 거죠. 제 기억은 어딘가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해달라고. 그리고 위자료도 줘. 목소리 좀 낮춰. 애가 다 들어. 어? 뭐 들으면 뭐 어쩌라고. 나 미치는 꼴 볼래? 알았어. 근데 돈이 없는 거 알잖아. 가게 팔면 되잖아. 그 정도도 못해? 아니면 내가 쟤 데려갈 줄 알아? 알았어? 제가 나더러 같이 살자고 하더라. 그래도 되는 거야? 안 돼! 전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생판 모르는 남자랑 같이 살게는 안 해. 심지어 자식들도 있다며. 거기서 애 눈칫밥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새아빠의 이부 형제들이 있는데도 나랑 산대. 애가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러겠어. 어쩔 거야? 그럴래? 알았다고. 내가 돈은 어떻게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돈? 위자료? 진짜 웃긴다. 집에서 당장 나가! 너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 엄마는 유책 배우자야. 유책 뭐?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웠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그니까 돈은 엄마가 아빠한테 줘야 돼. 위자료를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아빠가 하도 사기를 당해서 내가 웬만한 어른들보다 잘 알거든? 그니까 돈 받고 싶으면 법원에 고소를 해. 한 푼도 못 받을 테지만 해보라고. 이 더럽고 불결하고.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걸 알았죠. 당신 미쳤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짝. 어머니의 눈은 커졌고 곁에 있던 아버지의 눈은 그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때린 거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서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망할 구두도 멀리 던져버렸죠. 내리막길이라서 구두는 훨씬 먼 곳까지 굴러 떨어지더군요. 속이 시원했죠. 너 정말 엄마한테 미쳤니? 그래, 나 미쳤어. 그니까 순진한 아빠한테 구걸하지 마. 또 찾아와봐. 엄마 자식들 학교 찾아가서 확 깽판 칠 테니까.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 한다면 해.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아빠가 그렇게 키운 거야? 엄마 닮아서 그래. 그니까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여기 와서 구걸이나 하지. 그러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명심해. 나 없을 때 아빠한테 나 몰래 돈 받아 가기만 해봐. 10원이라도 받으면 매해 매달 학교 찾아가서 엄마 돌려달라고 시위라도 할 거니까. 그때가 제 나이 고작 15살이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에게 떼를 쓰며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춘기라면서 짜증도 부릴 나이였죠. 그런데 저는 바보 같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를 드러내고 누구라도 물어버릴 수 있게 준비를 했죠.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저는 아이처럼 여느 10대 소녀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린 제가 어머니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리워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거짓말을 제게 해왔던 거였죠.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고 모진 말들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버지를 떠날 수 있다는 희망에 찼던 거였죠. 바보는 다름이 아닌 저였습니다. 그날 뒤부터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였죠. 오가는 길에 과일을 문에 걸어두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뾰족한 눈으로 노려보고 지나쳤던 아버지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거 도둑이야. 하는 소리에 저와 아버지는 주방에서 뛰어나왔죠. 가게 문 앞에서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의 손에 남자아이가 하나 잡혀 있었어요. 바짝 마르고 작은 아이는 힘없이 손의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그 아이의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와 5,000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잘못했다고 울면서도 돈을 꽉 쥐고 있었죠. 황 사장 이것 봐. 이 녀석이 가게 돈통에서 돈을 꺼내더라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녀석, 너 저번에는 우리 과일 가져갔지? 과일 가게 사장님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정말 거긴 아닌데. 거짓말을 해? 그럼 내가 잘못 봤다는 거야? 너 몇 살이야, 어? 부모님 어디 있어?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거 경찰서로 데려가서 따끔하게. 12살이요. 부모님은 엄마가 아프세요. 12살 치고는 아이가 너무 작아 보였죠. 저는 바짝 마른 아이의 상태, 흙이 묻은 옷, 낡은 짝짝이 양말, 발에 맞지 않아서 꺾어시는 더러운 운동화, 기름 피고 긴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니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에 들였을 때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아버지는 과일가게 단골이었기에 그 사장님도 더 이상 아이를 추궁하지 않고 놓아주었죠. 저 역시도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예상했기에 국수를 퍼서 아이가 앉은 식탁에 내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허겁지겁 먹어치우더군요. 아버지는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가게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서 아이에게 주었고 봉지로 겹겹이 싼 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갔죠.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는 자주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아이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서 머리도 깎아주었죠. 여전히 인사성은 없는 녀석이었지만 오다 가다 저를 보면 아주 짧게 목례를 할 정도로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났어? 샀어? 아니야. 이거 과일 가게 사장님이 주셨어. 그 짠돌이 아저씨가 이걸 주셨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서 아이의 학용품과 옷들을 보며 되물었죠. 이건 족발집 사장님이 주셨고, 요거는 생선 가게 아주머니. 자기 아들이 쓰던 걸 안 버리고 모아놨다고 하더라. 애가 작으니까 잘 맞을 거야. 이것도 좀 크긴 한데. 그 꼬마가 그렇게 좋아? 왜, 아들 삼으려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삼을까? 그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위 삼을까? 요즘은 연상연하가 그렇게 대세라고 하던데. 3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잘 보면 잘생겼어, 애가. 못 살아, 정말.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집을 알아둘걸. 그러게, 이상하네. 안타깝게도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옷의 주인은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결국 아버지는 그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기다리는 걸 그만뒀죠. 그 사이 저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그만한 돈은 없었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얼마 안 가서 돈을 모았고 저는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월세가 비쌌지만 더 이상 판자촌의 오르막을 올라가지 않아서 행복했죠. 아버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장사를 했지만 그래도 대학만 졸업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죠. 덕분에 졸업과 거의 동시에 저는 큰 회사에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날 면접까지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시라도 빨리 합격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단지 신호음이 들릴 뿐인데도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툭. 그런데 아주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라고요? 저는 전화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손이 떨려서 닦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려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울면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죠.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아버지의 수술비가 가장 두려웠죠. 저도 알아요. 제가 정말 못된 아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머릿속에서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만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선생님, 수술은요? 수술은 잘 됐나요? 보호자님. 네, 뇌출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에요. 다행히 빨리 발견이 되었고 경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수술 자체는 잘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월세 보증금을 뺐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어렵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말이 나오질 않았죠. 저는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쫓아냈던 그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더군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병이 나니까 왜?
연락할 사람이 나뿐이니? 그 뒤에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했던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에 대한 소리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였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징징거림. 그리고 전화를 끊었을 때 제가 얼마나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지 턱이 얼얼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의 문이라도 닫기 위해서 시장에 갔죠. 빈 종이에 폐업이라는 글을 적어 넣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정상 폐업합니다. 임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죠.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람은 훗날 돈이 생겨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정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 난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 아빠는 역시 바보였어요. 결국 그 수십 년의 생활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주고도 결국에 남은 건 나무 밑둥인 그런 삶. 바보, 멍청이 아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을 보니 차창 밖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는 황급히 나갔죠. 혹시나 하면서. 수술은 잘 됐다며? 가게는 어쩔 거야? 가게 내놓으면 팔리긴 한데? 여기 그래도 장산 제법 되잖아. 권리금 뭐 그런 건 못 받나? 어머니는 테이블을 손끝으로 쓰면서 더러운 걸 만졌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건데? 그야 당연히 네 엄마니까 그렇지. 보험은? 아니다. 그런 거 들어놓을 양반은 아니지. 왜 왔냐고. 얘 말하는 거 봐. 엄마가 내 남편 가게도 못 와? 그리고 네 나이 고작 24살이야. 뭘 안다고 가게를 정리해.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넌 신경 끄고. 전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강제로 끌어냈죠. 나가라고. 나가! 어머, 인연이 또 시작이네? 어머니는 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어머니의 옷을 잡고 끌어내려 발버둥 쳤죠. 어머니는 실랑이를 하다가 제 뺨을 때렸고 그와 동시에 가게의 문이 열리면서 시장 상인들이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죠. 과일가게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어머니가 잡고 있던 제 옷을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이 꼬마를 때렸어? 당신이 때린 거 맞지? 당신들 뭐야? 나 여기 사장 마누라야. 내 딸 내가 쳤다. 왜? 입이 똥꼬에 달렸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마누라겠지. 어디 애한테 행패야? 미쳤어? 바람나서 도망친 거 우리 다 알아. 무슨 냄새 맡고 뻔뻔하게 여길 척이어 들어오길. 참나 기가 막혀서.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사람 잘못되면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그니까 나도 엄연히 권리가 있지. 그니까 당신은 빠져. 애 키울 사람 여기 시장에 널리고 널렸어. 그니까 너나 빠져. 저 성인인데. 그래, 내가 딸 삼아서 키우면 되지. 당신보다는 잘 키울 자신 있어. 저 성인인데요? 시끄러. 어디 조그만 게 성인은 무슨 성인이야. 그리고 일단 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뭘 키워. 여전히 오지랖은 정말 태평양이네. 당신들이 뭔데? 보험금이나 타려고 온 수작질이 훤해서 그런다. 왜? 황 사장은 허허하고 넘어갔어도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 가게 한 번만 더 기웃거려봐. 아주 우리 집 과일 종류별로 쳐맞을 줄 알아. 내가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아? 과일로도 때리지 마라 몰라요? 저런 건 그냥 머리채를 뜯어놔야지. 과일이 아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건데. 그래? 그럼 과일로 때려도 되나 보네.
그래, 수박으로 뚝배기를 확 열어버리려니까. 상인들은 저를 벽처럼 둘러싸고 턱을 치켜 올렸어요. 이런 미친, 상스럽고 무식하고 끔찍해 정말. 이 아줌마가 진짜 상스러운 걸 못 봤구나.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순식간에 휘어잡았죠. 어머니도 반격을 하려 했지만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나가 시장 한복판에 어머니는 던져졌죠. 저는 마른 눈으로 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불쌍하지도 가엾지도 않았어요. 소란스러움에 다른 가게에서도 저희 가게로 몰려왔죠. 그리고는 저희 가게를 전부 등지고는 어머니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들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기다렸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돈을 좀 모았다고 제 손에 쥐어주셨죠. 수술비로는 모자랄 거야. 좀 더 모아볼 테니 너무 그렇게 울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어? 이 집 외상값을 우리가 받아줍시다. 얼른 장부 챙겨. 200만 원이 약간 넘게 든 돈봉투.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너무나 꼬깃꼬깃한 돈이었고 1,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외상값도 받아주었고 뒤늦게 친척들도 조금씩이지만 제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걸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히 깨어나셨지만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죠. 혈종의 크기가 너무 커서 머리뼈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으로 혼자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도. 이게 뭔데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살폈죠. 17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너도 기억하지? 그 거지들. 아, 노숙자 아저씨들이요? 네, 기억하죠. 아유, 맨날 술이나 퍼먹던 인간들이 공사판에서 일을 했다네. 그분들이요? 그래. 황 사장도 그 거지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맨날 밥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썩을 놈들이 쓰러진 황 사장 발견한 거잖아. 아,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던 이유, 그건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주방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밥을 얻으러 온 노숙자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가게 사장님이 신고했고 그곳의 모든 상인들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고 배달 중인 오토바이 전부를 출입 통제시켰다고 해요. 구급차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모두가 일손을 놓고 도왔답니다. 그 일을 듣고 저는 잠든 아버지 옆에서 숨죽여 울었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전 잠이 들었죠. 그리고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편지를 쥐고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더군요. 아저씨,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잘 지내셨나요? 절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저씨 가게에서 돈을 훔치던 꼬마 아이예요. 아저씨가 가끔 바늘도둑 이러면서 놀리곤 하셨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저를 온전히 믿어주시고 저희 어머니 약값도 주시고 복지기관에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 많이 기다렸을 텐데 연락 못 드리고 떠나서 죄송해요.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록 연락은 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없었던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던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언젠가 성공을 하면, 언젠가 자신이 생기면 꼭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이 닫힌 걸 보고 알게 되었죠.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조금 늦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저 원양 어선에 타려고 해요. 어차피 해사고를 졸업했기에 한 번은 가려고 했으니까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아저씨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제가 다녀온 뒤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떠나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 후회 없이 떠나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미안해서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아. 병원비가 모두 정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움켜쥐고는 아버지와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퇴원을 하고 오랜만에 판자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과일가게 사장님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를 몰아 고개를 넘었죠. 보통 부산에는 눈이 잘 내리지 않는데 그 해는 희한하게 유독 눈이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골목에서 내려 소복하게 쌓인 눈을 밟으며 아버지와 천천히 걸어갔죠. 그리고 저는 문 앞에 도착해 오열하고 말았어요. 저희 집 문 앞에 걸려있는 수많은 과일과 음료수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슬쩍 나왔다가 저를 보고는 다시 들어가셨죠. 어떤 다정한 말도 위로도 없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겨울 비탈진 그 고개를 할머니 혼자 올라왔다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버지 속옷을 챙기기 위해 집에 올 때마다 언제 퇴원하는지 집요하게 물어보셨던 이유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할머니에게 계속 짜증을 냈었는데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쉬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나 참말로 잘 살았나 보다. 응, 아빠가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전 목젖까지 올라오는 울음을 누르면서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집 문 앞에는 늘 과일이 검은 봉지에 걸려 있었고 누군가 두고 떠난 돈봉투도 있었죠. 문을 닫은 가게 문에는 퇴원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메모지를 모두 모아서 소중한 보물처럼 두고두고 보셨죠. 그걸로 아버지는 살아생전 베풀었던 걸 넘치도록 돌려받았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속던 나의 아버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나의 아버지, 세상에서 마음은 가장 부자라는 나의 아버지. 이제 그런 아버지가 떠난 지 딱 3년이 되었습니다. 9월 11일 산소에 가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갔더군요. 여전히 말입니다. 이제 잊을 법도 한데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곁에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바늘도둑이 함께 있습니다. 사위로라도 삼겠다는 그 말 때문인지 신기하게도 인연이 닿았죠. 과일가게 사장님은 여전히 반대하시지만 상인분들 모두 결혼식에 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누가 저와 함께 입장을 할지 싸우고 계시죠.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셨다면 바늘도둑이 아니라 소도둑이라고 놀리셨을 거라는 그 사람. 따뜻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다행히도 저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좋은 사람들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나의 바보 같은 아버지. 그립습니다. 죽을 만큼.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